어이, 박서방! 아이고 김서방 이거 정말 반갑구만 반가워요. 니 뭐하나? 아이고 나도 모르겠구만. 아이, 됐고. 아이, 근데 니 어디 그리 가나? 아 글쎄 시궁에 물이 자꾸 새가지고 너와 몇 장 바꾸려고 그러지 않나. 아이, 그렇다고? 아이, 그래, 뭐, 나 것은 했고. 에휴 나 것은 무슨 저밥 먹으시면 됐어. 이래. 아이, 그럼 쓰나? 아이, 좀 이따가 우리 집에 들려. 맛있는 거 줄라고. 이 식혜 담가놓은 게 맛이 기가 막히게 들었잖아. 시게? 야 이하라 그거 좋다 야. 올 때 막걸리 한 사발 알지? 아이고 그걸 말이라. 시간여행 강원 이번 주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민초들의 삶을 구수한 입담으로 풀어낸다. 강원 지역의 전통 사학자 강릉문화원 박도식 교수. 속속들이 삼척의 삶을 이야기한다. 향토 사학자 삼척시립박물관 김태수 소장. 역사와 전통을 알면 음식의 맛도 다르게 느껴진다. 강원도 외식저널의 푸드 칼럼니스트 황영철 대표.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귀여운 수다꾼, 파란 눈의 한국인 가톨릭 관동대학교 최다미 강사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우리 강원도의 독특한 문화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음식 얘기부터 좀 해볼 텐데요. 이건 강원도 음식이다 할 수 있는 특징들. 황영철 선생님, 어떻게 우리가 특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아마 영동 해안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는 장국 음식일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막장이나 된장 비율보다 고추장이 좀 비율이 큰데 거기다 넣는 재료에 따라서 이제 음식 이름이 달라지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홍합을 넣는다 그러면 홍합 장칼국수가 되는 거고 예. 또 동해안 토종 조개인 째복이라고 하는 조개를 넣게 되면 째복 장칼국수가 네. 되는 거고 또 명태가 많이 날 때는 명태 칼국수, 대구 칼국수, 이면수어 칼국수 이런 음식이 아마 장국 음식으로서 또 강원도다운 음식일 거고요. 네. 또 영서 지방으로 넘어가게 되면 막 음식, 막자가 들어가는. 막자가 들어가는 막국수라든가 예. 막장이라든가 이런 예. 음식이 또 발달해 있으면서도 또 하나가 이제 곡물 음식. 곡물 음식이 이제 영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밭작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거기에 이제 옥수수라든가 뭐 메밀도 감자라든가 있겠네요. 수수라든가 서울에서는 그 강원도 감자 상당히 그렇죠. 의선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곡물을 이용한 많이 뭐 수수 좋아하는. 볶음이라든가 예. 감자 범벅이라든가 뭐 올챙이 국수라든가 네. 콧등치기 국수라든가 이런 게 음식들이 영서 지역을 또 대표하는 또 특징의 그런 음식이 아닐까 싶어요. 예. 네.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 강원도의 음식의 특징들을 이제 차차 풀어가겠습니다만은 개괄적인 설명만 들어도 딱 강원도답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강원도의 독특한 주거 문화는 어떨까요? 강원도의 스타일의 집, 이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네. 민가의 형태가 굉장히 좀 독특하죠. 그 보면 이제 지붕 재료에 따라서 그 소나무 판자를 이은 그 너와집이라든가 예. 참나무 껍질의 굴피집, 그리고 삼배 줄기를 이렇게 지붕으로 사면 절읍집이 있고 네. 또 납작한 돌을 얹은 돌능해집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지붕 재료에 따라 다 다른 모습인데 중요한 거는 평면 구조는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방의 폐쇄형과 남방의 개방형이 이렇게 절충식으로 만납니다. 그런 그 독특한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민가가 강원도의 어떤 개성 있는 그 주택 구조라 할 수 있죠. 자,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 강원도만의 독특한 문화,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
저희 프로그램 제작진이 인제에 있는 산촌 박물관을 다녀왔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강원의 선조들의 생활 모습을 보기 위해 찾아간 곳은 강원 내륙 깊숙한 곳에 자리한 인제 산촌 민속박물관입니다. 강원도 인제는 산간 내륙 지역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그런 지역인데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영서 지역 산촌 사람들의 주거 문화와 식생활 등 예전 생활 모습을 모형과 실물, 영상 등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진 인제 산촌 민속박물관. 강원도 산간 지역의 문화적 특징은 보통 민속 문화, 서민들의 문화 속에서 많이 드러나는데요. 그 이유는 지리적으로 강원도 산간 지역이 금강산에서 내려오는 설악산, 그리고 전봉산, 또 오대산, 태백산까지 내려가는 백두대간의 좌우에 동서로 넓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들의 문화가 이런 산간 지역의 지리적 특징이나 지형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서 지방은 산간 지역이다 보니까 주로 화전을 일구며 살아왔는데요. 산나물을 채집하거나 쌀이 아닌 옥수수나 감자 등 구황작물을 심어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또한 영동 지역은 장을 푼 벌건 국물이 주를 이뤘다면 하얀 국물 요리를 주로 했었고요. 산간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메밀로 만든 막국수처럼 금세 막 만들어 먹는 음식들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긴 겨울을 봄철까지 나기 위해서 저장된 곡식들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옥수수나 감자, 콩 같은 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불려서 만든 능근 옥수수 또는 강냉이밥, 메밀 만둣국, 콩탕밥을 주로 많이 먹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건강식, 웰빙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단백질 보충은 어떻게 했을까요? 멧돼지나 사슴, 꿩과 같은 짐승을 사냥해서 직접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의 가옥의 특징은 가옥의 재료에서 많이 드러나는데요. 일반적으로 평야촌 지역에서는 벼농사가 주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볏짚 생산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붕 재료는 볏짚을 이용한 초가집이 많이 있었고요. 강원도 산간 지역은 굴피나무를 이용한 굴피집 또는 적송이나 참나무를 켜서 만든 너와집, 느에 또는 능해집이라고 하죠. 또 벽체 같은 경우에도 통나무를 켜서 우물정자로 귀를 맞춰 만드는 귀틀집이 보통 많이 지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야촌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유난히 춥고 긴 겨울을 이겨낸 산촌 사람들은 농사에 쓸 도구들을 준비하며 어서 빨리 봄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요. 눈 녹은 산촌의 논밭엔 결이쟁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선 우선 거친 땅을 일궈야만 했는데요. 소 2마리 이상의 힘을 쓸 수 있던 것이 바로 이 결이쟁기였다고 하네요. 인제 산촌 민속박물관에는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소박하게 삶을 살았던 산촌 사람들의 삶의 희노애락이 지금도 생생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먹는 주식은 쌀이잖아요. 쌀. 물론 이제 뭐 몇십 년 전에 비하면 소비량이 많이 줄었지만 쌀은 우리 역사를 보면 언제부터 주식이 된 걸까요? 그 미얀마 쪽에서는 뭐 1만 년 전에 그 쌀의 흔적이 찾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한 4,000년 전부터 네. 이렇게 쌀을 이렇게 주식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쌀이 오늘날 우리가 먹는 그 밥으로 되기까지가 또 몇천 년 걸립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그 이렇게 쌀을 수확해서 예. 그냥 구워 먹거나 뭐 그냥 먹거나 벽식재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죽을 써서 먹는 단계가 지나서 이제 시루가 발명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루가 발명되면서 쪄먹는 이제 밥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 단계를 거치다가 삼국시대 그 후기쯤 가면 이제 그 무쇠 솥이 예. 나오게 되고 이 솥 뚜껑을 이제 잘 닫는 게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밥을 이제 오늘날처럼 끓여 먹는 네. 그런 이제 밥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 왜 세계적으로 밀을 먹는 민족도 많은데 네. 쌀을 많이 먹게 되는 게 아마 그 인구 밀도가 높아서 그렇지 않나. 그런 우리나라는 그 적은 면적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곡식을 심었을 때 많이 수확되는 걸 이제 주 작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쌀 같은 경우는 동일한 면적에서 한 100명 먹을 게 나온다 그러면 네. 밀은 한 75명 정도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수확량 때문에 쌀이 아마 주식이 네. 되었을 것이고 예. 또 그 쌀밥을 먹는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통일벼가 나온 이후고 그 전에는 거의 그 쌀 양이 적으니까 예. 잡곡을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북쪽에서는 아무래도 뭐 이렇게 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산되고 남쪽은 보리가 많으니까 아마 우리 영동 쪽도 아마 보리밥, 조밥, 우린 중간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조밥, 보리밥을 많이 먹었던 기억인데 북쪽은 주로 조밥, 잡곡이 많았고 남쪽은 보리, 잡곡이 많았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서양은 한국은 이제 쌀이지만 서양은 밀하고 이제 고기가 주 음식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또 독일은 또 감자, 뭐 소세지 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이탈리아는 리조또 이게 쌀로 만드는 음식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감자, 뭐 쌀 이런 게 서양과 우리 먹는 방법들이나 요리 방법 기본적으로 좀 다르겠죠. 예, 달라요. 네. 그 로마 시절 때부터 쌀은 밥은 먹었어요. 네. 당연히. 근데 서양은 우리가 동양에서는 주식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제가 주식이라는 단어는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아하. 그 우리 그때 그 역사 선생님이 그래서 동양에서는 하루에 세 끼는 다 주식으로 밥으로 먹는다. 네. 우리가 안 믿었어요. 예. 제가 한국 올 때까지 안 믿었거든요. 예. 똑같은 음식을 하루에 3번 먹는다는 거.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거기는 다양하게 먹는다는 얘기죠. 네. 상당히 다양하게. 그러니까 주식이란 개념이 좀 우리와 좀 다르군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네. 그리고 감자, 고추, 옥수수, 토마토, 피망 이런 건 다 남미에서 17세기 때 서서히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런 비슷한 시기에 그런 음식을 다 먹기 시작했고 그 요리 방법도 다양하게 먹고 싶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다양하게 먹었죠. 그 로마 제국 때는 소스만 4,000개 있었답니다. 예. 그래서 좀 다양하게 먹는 민족이어서 이 주식 개념이 좀 약해요. 네. 옷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추우니까 당연히 우리 옛 조상들도 이렇게 좀 보온을 하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오리털을 가지고 이렇게 벽 다운을 만들었다든가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흔히 아는 짐승의 가죽을 통해서 뭐 이렇게 옷을 만들었다든가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조선시대 때 이제 그 솜물을 네. 이제 넣어가지고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동 지방에는 이제 그 면화 재배가 잘 안 됐거든요. 네. 여기 이제 해산물을 가지고 충청도에 가서 이제 교환해서 아하. 여기서 해 입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짐승 가죽을 보면은 이제 그 단비 가죽,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슴 가죽, 그 다음에 표범, 여우, 그 다음에 이제 곰, 호랑이, 이리, 수달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개 가죽이 있습니다. 이 개는 이제 오늘날 이제 그 뭐 먹지 않는 분이 있지만은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 그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뭔가 하면 바로 이 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관찬 기록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은 일기류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미암일기 그런 데 보면 이제 구피라고 나옵니다. 네, 그게 개구자, 개 가죽피자 가죽이군요. 해서. 예. 그분들이 이제 우리 조상들은 그걸 이제 단백질을 섭취하고 그 껍질을 가지고 옷을 해 입었던 것이죠. 황병산 그 사냥놀이는 이제 평창군 도안면 그 창리 일대에서 이제 전승되는 사냥놀이 중에서 네.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평창 근방에는 조선시대 때 임금님의 그 사냥터가 있었습니다. 어허. 거기에 이제 강무장입니다. 그 강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농한기를 이용해서 사냥을 통해서 군사 훈련하는 게 바로 이제 예. 강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지방 수령들도 강무를 했습니다. 지방 수령들은 왕실에 진상이라든가 곡물 그걸 이제 바치기 위해서 그 사냥을 해서 그 가죽 네. 그런 것을 이제 마련하게 되죠. 그리고 또 민간에서도 사냥을 했습니다. 민간에서 그 사냥한 게 대표적인 게 바로 도안면에 있는 그 황병산 사냥놀이죠. 예. 거기는 이제 보통 남자분들 이제 45세에서 55세
이상 되는 분들이 거기에 참가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5, 6명이 조를 짜 가지고 사냥을 했습니다. 그 사냥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주로 사냥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제 곰이라든가 멧돼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백성들의 이제 곡식이라든가 그런 곡식을 이제 그 망가뜨린다든가 아니면 이제 사람의 인명을 이제 해친다든가 그런 동물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사냥을 했던 것입니다. 네. 거기 이제 그 고기는 역시 이제 식용으로 먹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해 입는다든가 이제 그 신발을 해 신는다든가 그런데 이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 갑자기 지금 쭉 이렇게 소개해 주신 그러니까 주로 의복이나 이렇게 쓰기 위해서 사냥을 했던 대상들 동물들 중에 호랑이는 예. 호랑이는 이제 그걸 국가의 이제 그 진상품으로 바쳤습니다. 일반 그럼 개인이 이렇게 호랑이 가죽을 입고 다니면 안 못하죠. 예를 들어서 단비 가죽 같은 것을 보면은 저쪽 함경도 이제 그 육진에서 진상품으로 임금님에게 바치는데 그 단비 가죽 하나하고 여진족하고 교환을 할 때 소 한 마리 아니면은 말 한 마리하고 교환을 합니다. 상당히 비싸서 이건 뭐 보통 사람이 입을 수 없고 호랑이도 이제 그 가죽을 바치는데 이 호랑이를 잡으러 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 잡으러 다니는 것보다는 호랑이가 많이 나는 지역에 가서 그것을 사가지고 바치는 게 농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죠. 함경도 그런 지역에 가서 예를 들어서 강릉지방에서 서울에다가 어떤 이제 호랑이 가죽을 낸다. 그러면 그 산지에 가서 사서 바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네. 몇 달 동안 잡으러 다니는 것보다는 산지에 가서 사는 게 훨씬 낫죠. 그 강원 북부 지방 또 영서 지방이 주로 산간 지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또 영동 지역은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 지방이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러면 산간 지방과 해안 지방은 문화가 많이 다를 겁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작진이 영동 해안 지역의 의식주 문화를 알 수 있는 곳을 다녀왔거든요.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강원도 영동 남부 지역의 문화는 어땠는지 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삼척시립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강원 남부 지역의 산간과 해안 지역 문화를 자세히 엿볼 수 있죠. 네, 삼척은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산촌 지역의 문화와 바다와 연계된 문화가 두 가지가 혼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원 남부 지역 역시 화전을 일궈 작물을 수확했기에 산에 제사를 지내는 민속 신앙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산을 대접한다 해서 산매기를 행하기도 했죠. 산매기는 산촌 지역에 사는 분들이 산신을 믿는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봄 3월 삼진날이나 4월 초파일이 됐을 때 한 해를 잘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원하고 또 그동안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어떤 대접을 하는 그런 의식의 산매기이고요. 바닷가 마을에서는 삶의 현장인 바다에서의 무사 안위를 기원했는데요. 풍어를 바라며 해신당을 중심으로 해신제를 지내왔죠. 아직까지도 그 풍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안 지방에서는 바다에 나가서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서 이제 신남 해신당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이제 미역을 뜯다가 죽은 어떤 처녀의 넋을 해신으로 삼아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한 해 이제 바다에서 풍어를 기원하며 안전을 기원하는 그런 어떤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시립박물관에는 실제 크기와 아주 유사한 너와집이 한 채 서 있는데요. 너와집의 특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집의 이름을 뭐 너와집이나 굴피집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은 지붕의 재료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실로도 중요한 것은 굴피집이나 너와집의 가옥 구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방되어 있는 곳이 없는 폐쇄형 구조입니다. 왜냐하면은 너와집이 지어졌던 지역이 화전민들이 살고 있던 아주 깊은 산간 지역이었기 때문에 겨울에는 아주 추웠고 또 밤이 되면은 주변 산짐승들의 위험이 아주 컸습니다. 거친 산짐승과 혹한의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특한 난방시설과 부엌 구조가 생겨나게 됐는데요. 코클이라는 난방 기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좁은 방에서 나무로 불을 피웠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그름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코코를 피우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자고 난 사람들 코끝에 이렇게 검게 그름이 이렇게 이제 생겼다고 그래서 코클이라고 불렀다고도 하고요. 또 저 코클의 생김새가 방 모서리에 사람의 코처럼 생겨서 코클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도 합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삶을 이어나가고자 했던 선조들의 의지는 독특한 생활 양식을 만들었고 그것은 다시 이곳만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그 굴핏집이나 너와집, 삼척에도 곳곳에 이렇게 남겨놓은 곳들이 있잖아요. 예. 그 동굴 입구에도 제가 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살만했겠죠? 예. 그 지금 이제 삼척에는 그 대일이 동굴지대 쪽에 네. 이제 굴피집 너와집이 있고 또 도계 실리 쪽에 네. 이제 굴피집 너와집 남아 있는데 이렇게 너와집을 들어갔다 오신 분들은 한결같이 구멍이 숭숭 뚫려서 비가 새지 않아요? 예, 이렇게 어떡해요. 질문을 다 합니다. 소나무를 이제 쪼갤 때 네. 이렇게 도끼나 짜기로 탁탁 쪼개서 나무의 섬유질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예. 이렇게 이제 그걸 지붕으로 엮어 놓으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이렇게 젖어서 쭉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구멍이 메워지고 또 눈이 오면 쌓여서 보온효과 주고 그리고 이제 해가 나면 쫙 오그러들어서 이 집안에 있는 습기라든 환기를 잘 시켜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롭죠. 우리 조상들은 지혜롭죠. 그런 걸 알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소나무 우덜반지를 해보니 그렇게 됐어서 아마 경험적으로. 몇백 년 그런 동안의 거겠죠? 경험 아니에요? 경험이죠. 예. 그러니까 지혜보다도 사실은 경륜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보통 그 잘 사는 집은 너화를 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집은 굴피를 이제 썼는데 그 너화 10년 굴피 10년 너화 100년 이런 네. 얘기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보수할 때 되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훼손된 것만 이렇게 살짝 보수하니까 예. 오히려 초가집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쉬웠다고 그럽니다. 한번 해놓기만 하면 네. 오히려 더. 더 쉽다고 그렇게 해요. 해안 지방이니까 당연히 이제 고기잡이를 또 많이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네. 그러면 고기잡이 하기 위한 어떤 의복들, 우리 지역만의 특징적인 의복들도 있었을까요? 그 전통 의복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서민들은 우리 지역의 삼배 옷을 거의 삼배 무명이 거의 기본이거든요. 삼은 우리 서민들의 그 의복을 형성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데 어촌 지역의 어떤 작업되고 변화가 오는 것이 1930년대 일제 강점기 때 좀 변화가 옵니다. 예. 그때 되면 이제 일제가 전시 체제다 보니까 이제 남성들에게는 뭐 이렇게 군복 비슷한 그런 작업복을 주고 네. 여자들의 몸빼가 이제 그때부터 예, 시작돼서 막바지라고 부르는. 그래서 그 옷이 비어지면서 그때 이제 갑바라는 게 나옵니다. 그 화학 제품인데 비가 좀 새지 않고 하니까 어부들은 그걸 저고리하고 예. 바지로 만들어서 덧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어촌에서 뭐 갑바 옷이라 했다가 또 덧 입는다고 해서 덧옷이라 했다가 네. 그렇게 불리는 게 강원도 어촌 지역의 좀 독특한 근대 의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어떤 어촌 문화라기보다는 일제 강점기에 이제 신문물 같은 것이 그렇죠. 약간 접목되면서 네. 그것이 우리의 마치 그 전통처럼 지금 예. 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네, 것 그런 같네요. 이 옷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깁니다. 네네. 지금 우리는 다 속옷을 입고 있죠? 입고 계시죠? 네. 예, 갑자기 땀을 흘리셔서 혹시 안 입으셨나요? 조상님들도 속옷을 입으셨을까요? 지금 같은 속옷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예전에 옷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삼국시대 때는 고분벽화. 네.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는 이제 미라가 발견되어서 우리가 실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삼국시대 때 이제 고분벽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구려 안악 3호분에 보면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거기 보면 이제 헐렁한 이제 그 속옷을 입었습니다. 팬티 같은 거. 예. 오늘날 같이 이제 쫙 달라붙는 이제 그런 팬티는 아닙니다. 그 귀족들과 이제 그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은 명주라든가 이제 고운 배를 이용해서 아마 속옷을 입었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대다수의 민간인들은 속옷을 입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니, 우리 조상님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서양은 어땠을까? 서양도 그러면 이 속옷 문화가 언제쯤부터 이렇게? 속옷 개념은 네. 18세기 말부터 서서히 생겼어요. 그럼 그 특히 전에는- 여자들이는 안 입었어요. 아, 남자들이 바지는 입었는데 예. 예, 속옷 개념은
불편화는 19세기 초부터. 네. 그게 오랜 수백 년의 역사, 수천 년의 역사는 아니군요. 로마 시절에서는 아예 안 입었고요. 예, 예. 네. 그럼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 로마의 그런 그 스파르타쿠스나 뭐 이런 저 사람들은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속옷을 안 입고 지금 들어오고 다니는 거였네요. 아, 그 스코틀랜드 가면 그 남자들이 입는 킬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도 속에는 저 밑에 안 속옷 입어요. 안 원래 입습니까? 원래는 입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영동 지방의 집과 옷을 살펴봤는데 음식도 우리가 막자가 들어가는 영서 지방의 산촌 지역의 음식들 말고 영동 지방은 또 독특한 당연히 생선과 관련된 게 많겠죠, 아무래도. 영동 지방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무조건 해산물이 아니면 음식이 없을 정도로 아하.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고추장을 이제 물에 푼 음식인데 뭐 단순하게 이제 뭐 고추장만 많이 들어갔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뭐 고추장 비율이 된장이나 막장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비중이 높다는 것인데요. 이 음식이 발달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막연하게. 근데 전국 해안 지역에서도 이 장국 음식이 우리 강원도 영동 지역에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서해안이나 남해안 같은 경우는 파고 높이라든가 조업 날씨가 상대적으로 일기가 조업할 수 있는 날씨가 더 일수가 많아요. 네. 근데 동해안은 뭐 3일에 한 번씩, 4일에 한 번씩 우리 태백산맥에서 넘어오는 강풍이라든가 이런 날씨 때문에 조업 일수가 상대적으로 짧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을 많이 느끼고 어부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저희 아버님도 이제 어업을 하셨는데 입에 욕을 달고 살 정도로 왜 그러냐면 육지에서 일하시는 농부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잖아요. 근데 바다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슴슴한 국물보다 담백한 국물보다 시원한 국물보다는 고추장에다 푼 칼칼하고 얼큰하고 땀이 뻘뻘 나는 음식이 가장 좋았던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뱃일은 바빠요. 한가하게 밥 따로 국 따로 반찬 따로 차려놓고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잡았던 자리에 고기가 많이 나면 그 자리 뺏긴단 말이에요. 내가 조금만 늦게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밥도 되고 반찬도 될 동시에 되는 작물을 풀어서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저것 넣고 이면수 넣고 뭐 대구도 넣고 그럼 칼국수 하나만 집어넣으면 그게 다 장국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의 긴장감, 스트레스 해소를 풀기 위한 그런 목적이 성격도 있는 게 장국 음식이고 또 하나가 이제 뭐 흔히들 해산물의 비릿함을 이제 감추기 위한 기본적인 베이스 양념 국물이죠. 이기도 하죠. 외국도 당연히 그 지역의 기후에 따라서 뭐 의식주의 환경이 조금씩 다른 경우들이 있겠죠.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그 독특한 음식도 많고 그 음식 그 조리 만드는 방법도 달라요. 그러니까 또 프랑스에 가면은 그 파리 치즈 시장 있어요. 치즈 시장 있는데 그 치즈 종류가 우리 김치 종류 한 200여 개 있잖아요. 우리 김치 종류는 한 200개 있는데 치즈 종류는 파리 세계적으로 한 900개 있어요. 근데 500개는 파리에 있어요. 근데 프랑스는 남쪽하고 북쪽은 기후 차이가 저기 좀 커요. 그래서 지역마다 그 소들이 먹는 음식도 다르고 우유 맛도 다르고 이 치즈 만드는 방법도 달라요. 피리네 산맥 들어가면은 또 달라요. 그래서 지역마다 한 100km마다 달라져요. 지금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하루 3끼를 먹는 것을 보편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옛날 우리 선조들은 하루 3끼를 먹는 건 아니었다고 우리가 또 얘기를 듣잖아요. 그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식사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제 조석이라고 했습니다. 조석, 그렇죠. 조석.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제 조석이라 하지 않고 죄석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죄석이라는 얘기를 들으니 이게 밥대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침 조자, 저녁 석자를 써가지고 이제 조석이라는 말을 알게 됐습니다. 조석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고려사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승로 시무 28조 거기에 보면 이제 조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도 이제 기록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점심은 안 먹었는가? 점심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태종실록에 보면은 처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점심이라는 것은 오늘날 점심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예전에 점심 하면은 배 안에 점 하나 콕 찍을 정도로 예. 간단하게 먹는 간식을 말합니다. 네. 새벽녘에 먹는 것도 점심, 한밤중에 간단히 먹는 것도 점심.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그 왕실에서도 이제 그 수라상, 예. 아침 저녁으로는 수라상, 점심 이제 낮에 먹는 거 이제 낮것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쇠미록이라고 하는 그 일기책에도 보면은 이제 그 간단히 먹는 것을 점심, 네. 그 다음에 이제 푸짐하게 먹는 것을 이제 주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전에 우리가 그 계절이 여름이 길고 겨울이 짧은 네. 그런 계절에는 하루에 2끼 먹는 것이 보편화됐고, 그 다음에 농사철에는 하루 5끼 먹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중간에 이제 새참을 먹습니다. 예, 예. 그 노동량에 따라서 달랐지만은 대체로 기록에 보면은 아침과 저녁을 먹는 게 이제 보편화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끼 먹는 게 보편화된 것은 언제인가 하면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후반, 예. 한 1970년대 그때 와서 3끼 먹는 게 이제 보편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그럼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적어도 점심 식사를 거나한 한 끼 식사로 아침과 저녁과 동일시하는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다라는 거. 예, 그 어느 시기에 와서 이제 점심이라는 게 오늘날 이제 그 간식에서 오늘날 그 점심 식사로. 식사로 이제 그 바뀌게 되고, 예전에 그 해가 짧을 때는 점심 안 먹는 게 이제 보통이었죠. 예. 18세기 후반에 그 왜 농사법에서 이양법이 이렇게 보급되면서 쌀 생산이 좀 많아집니다. 네. 그때부터 이렇게 상류층을 중심으로 새끼 문화가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하고, 또 이게 보편화된 것은 아까 박도식 교수 말씀대로 이제 20세기 와서 그렇게 되는 그래서 계층마다 좀 네, 차이가 있었을 경제력에 거예요. 따라서 예, 예. 경제력에 그렇죠. 따라서 아까 예. 말씀했지만 이제 그 지주 양반들은 이제 새끼씩 그거 하는데 네. 조선시대 때 이제 그 우리가 양반 하면은 지금부터 한 300~400년 전에 인구 1000만 중에서 양반은 100만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김치인데요. 네. 지금 한국인과 김치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언뜻 뭐 한 1500년 전, 2000년 전 조상들도 오늘날의 김치 같은 김치를 먹었다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언제부터 우리가 지금 김치를 먹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김치의 원형을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예. 오늘날 뭐 장아찌 같은 그 찌 종류가 나옵니다. 네.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라 했고 중국에서는 저라 했는데 네. 이 저를 상용했다는 중국 쪽 기록 보면 한 BC 3000년 정도 예.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무라든가 부추, 파 같은 그 야채를 이렇게 그 소금물이라든가 또는 뭐 식초 이런 데 절여서 먹는 지김치류는 일찍부터 네. 이렇게 한국, 일본, 중국 같이 쭉 퍼져가지고 내려오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 이제 야채를 이렇게 절여서 먹었다 해서 침채, 네. 침채를 하다가 이제 딤채, 김치 이렇게 변화해 오는데, 그 이렇게 지류의 김치 문화가 계속 조선 초기까지 이어져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그 임진왜란 무렵에 이제 일본으로부터 고추가 이제 수입되면서 고추를 가지고 이제 색을 내고 맛을 내는 네. 이제 발효식 김치는 그때부터 새로 시작되죠. 네.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생선류도 넣고 젓갈도 넣는 그런 그 김치 문화가 나오게 되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있잖아요. 갑자기 맵게 먹게 되잖아요. 그렇게 쉽게 받아들였나요? 그게 사람들이? 아마 들어와서 이렇게 식용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초기에 이 고추에 대한 설화들도 보면 네. 이 고춧가루로 전투용으로 썼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 식용을 하는 시간이 좀 걸릴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고추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 향신료로 쓰인 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그 후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초, 예. 삼초. 그 다음에 생강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그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고추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게 고춧가루로 바뀌고, 오늘날 통배추로 이제 담그는 거는 한 18세기 때 와서 예. 젓갈만 넣게 되면 이제 비린내가 나서 먹질 못합니다. 그걸 이제 막아주는 게 바로 이제 고춧가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김치처럼 먹는 그런 음식류의 이제 원류는 이미 기원전까지도 갈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없이는 못 사는 그 고춧가루가 꼭 들어가야만 되는 빨간색의 매운 김치는 불과 몇백 년의 역사고. 특히 통김치, 배추 같은 네. 김장김치류는 한 200년 정도 뭐 그렇게 긴 고추장도 역사가 18세기 말부터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거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예. 못 살죠. 그 노래 있잖아요. 조단위 교수님도 김치 없이는 못 삽니다. 그 노래 있잖아요. 예, 정광태 씨 노래인데. 조담희 교수님이 김치 없이 못 산다. 그 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배추 김치만 있으면 네. 김치찌개 되고, 그렇죠. 저기 막국수 되고, 그 뭐죠? 김치 무침개 되고, 두부 김치 되고. 그 김치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뭐 소금이나 초에 절여서 발효하면 떠오르는 게 또 이제 식혜란 말이에요. 근데 식혜가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좀 놀라웠던 게 있는데 그 여의의 그 식초 해자, 초해자를 쓰는 식혜 우리가 감주라고도 하는 우리 지역에서 그 식혜와 이 젓갈 음식 식혜 이건 이제 해자는 이건 젓갈 해자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네. 이럴 때마다 존경스럽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아직도 식혜와 식혜를 구분을 못하고 무슨 생선으로 가자미 식혜 이러면 가자미를 어떻게 그 식혜를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먼저 그걸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이 식혜 하면은 또 이게 어떤 분들은 이거는 밥도둑이다. 밥 2그릇 먹어야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밥이 또 기본적으로 거기 또 깔리기도 하고. 식혜 얘기 좀 해주세요. 속초 식혜하면 이제 가자미 식혜로 유명한 이제 속초가 있는데 이게 대중적으로 상품화되고 또 일반 이제 그런 뭐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이제 의해서 이제 알려지기 전까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자미를 우린 물을 그렇죠. 마시는 걸로 생각하셨던 분들도 실제로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계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아니, 저는 소금 강에 물이 짠 강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이 역사는 사실 중국하고 비교를 막 이렇게 지금 중국이나 한국의 그 젓갈에 관련된 학자들이라든가 전문가들하고 서로 이제 설왕설래를 할 정도로 역사가 상당히 깊어요, 이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젓갈 문화, 식혜 문화 가장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삼국시대에도부터 젓갈이 식혜가 있었어요. 네. 그때 식혜가 뭐냐면 갈치 식혜예요. 갈치 식혜가 뭐 부산이나 뭐 진주 이쪽 지방에 김해 이쪽 지방에 이제 지금도 젓갈을 담궈 먹잖아요. 토속 음식으로. 그래서 그 갈치 식혜가 삼국시대도 있었고 고려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고려시대 딱 들어오자마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은 식혜의 어떤 특히 젓갈류 음식이 발효 기술이라든가 저장법이라든가 담그는 방법이 고도로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면 지금과 거의 비교를 해도 이렇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서 고려시대 그 일반 백성들한테도 대중적으로 퍼질 만큼 젓갈 문화가 아주 인기를 이제 끌게 되면서 근데 젓갈 음식과 식혜 음식이 이제 정점을 찍는 시기가 바로 조선시대. 조선시대 음식은 우리나라의 핵심이잖아요. 꽃이잖아요. 다 지금의 모든 음식들이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조선시대 보면은 생선, 곡물, 소금으로 발효시킨 지금과 같은 식혜 조리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소금이나 아니면 생선만 가지고 이제 잔염 발효를 시키잖아요. 유산균을 이용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떤 물질을 넣냐면 누룩을 위해 가지고도 넣고 또 엿기름. 그다음에 또 식혜 재료로서는 또 어떤 걸 썼냐면 멧돼지 껍질을 쓰기도 했었어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소내장. 소내장을 이제 식혜 재료로 쓰기도 했었고요. 돼지를 쓴 작가 펄벅이 노벨상을 받고 70년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답니다. 그때 한국에서 이제 그 유명한 대문호가 왔으니까 여기저기 우리 한국의 전통은 이렇고 미래는 이렇게 해서 박습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곳곳을 다 데리고 갔대요. 뭐 궁도 보여주고 경주의 그 불국사도 보여주고. 근데 펄벅이 아무런 감을 안 느끼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식집에 또 이제 식사를 하러 다 같이 이제 스태프들이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펄벅이 갑자기 상을 치면서 이게 한국의 미래구나. 이래서 한국은 잘 될 수밖에 없구나를 느꼈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저쪽에 테이블에 한 가족이 한 6살쯤 돼 보이는 애가 젓가락으로 콩자반을 콕 집더니 탁 먹더랍니다. 그 손기술, 그 손재주. 그러니까 젓가락과 숟가락을 동시에 이렇게 식사 문화에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교수님? 네. 그 처음에는 이제 어느 민족이고 다 손으로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동아시아, 중국, 우리, 일본은 그 손으로 먹는 게 상당히 일찍이 사라졌죠. 네. 젓가락을 이제 사용하죠.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도 하는데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또 젓가락과 숟가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임진왜란 때 이제 윤국형이라고 하는 분이 명나라 군사들이 밥을 먹는 것을 봅니다. 봤더니 숟가락질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걸 보고 참 이상하다 해갖고 기록으로 남겼고, 그 다음에 그 신숙주가 이제 세종대왕 때 일본에 그 사신으로 갔다 옵니다. 일본 가서 밥 먹는 걸 보니까 또 숟가락질 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참 신기하다 해서 기록으로 남겼던 것이에요. 그 정도로 숟가락이 없는 젓가락만 쓰는 문화가 희한하게 보였던 예, 예. 거네요. 우리는 왜 숟가락을 사용하는가? 우리 그 국물 보면 미역국이라든가 이제 뭐 그런 걸 보면은 건더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숟가락질 안 하면 이제 젓가락으로는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 후기 때 몽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탕 문화 네. 그런 게 또 많이 그 하죠. 우리가 그 설렁탕 하면은 임금이 예전에 이제 그 행차를 하게 되면은 저쪽 전농동 그쪽으로 행차하게 되면은 점심 식사를 해야 되는데 소 뒷다리 하나 갖다 놓고 국물을 우려 가지고 이제 그 먹는 게 이제 그 설렁탕이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선농단 거기에서 이제 유래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밥이 상당히 차질고 그 다음에 국에는 건더기가 많아가지고 숟가락과 이제 젓가락을 이제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용하죠. 오늘은 강원도의 의식주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역사과정 역사 스토리 2부 시간인데요. 오늘은 네 그렇습니다. 벌써 그렇게 되십니다. 좀 이렇게 좀 독특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가정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잠깐 떠나볼 텐데요. 이제 우리 강원도 너무 큰 행사를 이제 진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2018 동계올림픽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오늘 상상할 것은 가정을 할 것은 올림픽에 참가한 외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우리 강원도의 문화를 직접 스페셜하게 특별하게 소개를 해주는 관광 해설사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 대구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는 문화가 아니라 우리 강원도 안의 문화 이것을 그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소개시켜주고 싶다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우리 강원도의 음식 문화 그리고 음식을 맛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뭐 우리 영동 지역의 장국, 장음식 또 영서에 넘어가게 되면 곡물 음식 그거를 두 개를 혼합하거나 변형을 해서 퓨전화시킨 색다른 음식을 한번 만들어서 그 금메달리스트에게 드리고 이게 강원도의 싶어요. 음식이다. 좋죠. 우리 세담이 교수님은 제가 저 다음이에요. 제가 뭐 음식은 물론이고 제가 한국 우리 건축법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그 볼 때마다 감동할 정도로. 그래서 템플 스테이라는 거 있어요. 그 절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는 거. 그리고 민속 저기 뭐지? 하숙하는데 민박장. 말이 안 나오네. 그 민박하면 이 고장 그 음식을 다 맛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집집마다 맛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민박에서 한 3, 4일 그리고 절에 들어가서 한 3, 4일 그런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 한국 냄새 나는 경험. 그 최다미 교수님이 안내할 메달리스트는 금메달을 따고도 자기 고국으로 한 몇 주간은 못 돌아갈. 한 2주만. 일주일입니까? 알겠습니다. 김태수 소장님은 어디로 안내를 하고 싶으세요? 전 뭐 새로운 문화 음식을 선보일 곳으로 가는데요. 삼척이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동굴 관광 도시니까 동굴 관광을 하면서 이 동굴 문화 음식을 새로 이렇게 만들어 드리려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 곰이 쑥과 마늘 먹고 100일 동안 동굴에 있다가 이제 우리 당군의 어떤 모친으로 이렇게 환생하지 않습니까? 그 신화를 따서 그 100일간 있어야 됩니까? 100일인데 축소해서 이틀만 있는 걸로 알고 그래서 돌고 나서 이 문화 음식을 먹으면 새롭게 이렇게 자기 소망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서 단군 정식, 예. 웅녀 매운탕, 예. 뭐 쑥마늘 매운탕 이런 식의 예. 음식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목은 문화 음식으로 가는데 내용은 아마 이제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새로운 재료로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삼척 강원도의 대표적인 문화 음식으로 대접하고 싶습니다. 예. 그 메달리스트가 쑥과 마늘을 입에 잘 맞아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자, 박두식 교수님은 어떤 강원의 문화를 소개할까요? 앞에서 좋은 말씀 다 하셔가지고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제 강릉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성산면 위촌리에 가면은 이제 예. 도배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도배 한 의식. 500년 정도 이렇게 내려왔는데 서양 사람들 눈에는 이제 아마 상당히 좀 낯설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예. 서양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나이 제일 많이 드신 분을 모셔놓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절을 하는 게 그게 도배입니다. 네. 없습니다. 그 예, 유교 예. 사상이니까. 이제 그 상당히 이제 이 강릉 이 예절 바른 동네다 그런 것을 이제 알리면서 그분들에게 이제 그 대접하고 싶은 건 감자 옹심이. 네. 이 강원도 멋진 강원도에서 아이디어네요. 나는 이제 감자 옹심이를 이제 대접하고 네. 그 다음에 이 지역에는 이제 차 생산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용차로 이 지역에서 나는 아주 훌륭한 차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방풍차입니다. 네, 해안에서. 방풍차. 이 방풍차 맛은 이제 인삼 달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분들에게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맛 많이 본 거, 그런 걸 이제 그분들에게 접하는 게 아니고 생소한 거, 좀 신선한 거, 그런 것을 이제 그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시간여행 강원에서는 우리 강원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의식주 문화, 우리 강원도만의 독특한 문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그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우리 MBC 강원 영동 이곳 동계홀로 모셔서 예, 예. 이 시간여행 강원 녹화를 잠시 좀 함께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 그리고 그날 소재를 우리가 강원의 독특한 문화를 다 또 한번 아우르면 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군요. 자, 오늘도 시간여행 강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역사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